경제에서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경제 이슈 풀이해드리고요. 이어서 정치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들 마련되어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2부 출발하죠. 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권혁중의 일타경제입니다. 경제평론가 권혁중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엔비디아가 뉴욕 증시에서 시총 4조 달러를 돌파했죠.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시장에서는 자본시장에서 엄청난 이슈이기도 한데요. 네. 이 지금의 그 대한민국의 돈의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의 자금 시장이 어디로 돈이 흐르고 있냐 그러면 이 자산 시장으로 보면 코인 시장이고요. 자본 시장으로 보면 이제 주식 시장입니다. 현재 아시겠지만 정부가 이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돈이 다시 이쪽으로 좀 우리나라는 지금 흐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 엔비디라는 회사, 한마디로 미국 회사인데요. 여기가 이제 시총이 4조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돈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5,518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크냐면 우리나라의 GDP의 2배고요. 삼성전자 시총의 13배 이르는 규모입니다. 그렇죠. 네, 엄청난 큰 회사가 이제 탄생이 됐다는 건데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나라의 시장의 돈의 흐름이 주식시장, 그러니까 자본시장으로 흐르고 있는데 보니까 이 엔비디아와 관련 있는 회사들이 막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SK 하이닉스.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엔비디아가 어떤 회사길래 이렇게 SK 하이닉스를 띄어올릴까라고 본다 그러면 엔비디아라는 회사는요. 이제 GPU. 맞습니다.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인데 근데 이게 왜 요즘에 뜨느냐. AI 시대 때는요. 이 GPU가 각광을 받고 있죠. 왜냐하면 한꺼번에 많은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GPU를 잘 만드는 회사, 한마디로 엔비디아고 이 엔비디아가 AI 시대 때 가장 각광을 받고 있고 이 엔비디아가 뜨다 보니까 여기에 HBM이라는 반도체를 납품하는 SK 하이닉스가 그렇죠. 덩달아서 뜨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가요 지금 올해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계속적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해서 이런 거에 이제 주목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AI 시대인데 맞습니다. AI 작동시키려면 GPU가 필요하고 그 GPU는 엔비디아가 제일 잘 만들고 뭐 거의 AI 그 GPU 시장의 한 80% 장악한다면서요? 예, 지금 거의 점유율이 80에서 90%를 장악하고 있어서 완전 세계적 독점이네요. 독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놀라운 게 HBM이 필요한데 그거를 SK하이닉스가 전략 납품해요. 그러니까 뜰 수밖에 없는 거죠. 삼성전자는 왜 그걸 못해요? 지금 이거 삼성전자 투자하신 분들은 한숨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이제 수율 문제 때문에 삼성전자가 그 기준을 못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메모리 하면은 삼성전자였는데 어떻게 그 SK 하이닉스가 완전히 이 대목에서는 따라잡은 거예요. 그래서 따라잡은 게 아니라 앞서간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게 영원한 기업이 없구나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야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였는데 이제는 반도체 하면 SK 하이닉스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 하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다. 근데 뭐 그 조만간 될 거다 소리를 벌써 6개월 넘게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돼요, 안 돼요? 지금 상황으로는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거 사요, 안 사요? 지금으로는 사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거의 6개월, 1년 됐어요. 얘기가 납품한다. 근데 안 되는 거 보면은 사실상 지금 확실히 HBM의 기술력이 SK 하이닉스보다 떨어져 있다. 그래서 미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된다라고 말씀을 참 못 드리겠고 주가가 그러다 보니까 뭐 상승률이 나오곤 있지만 그래도 SK 하이닉스만큼은 비교가 안 되죠. 못 오르고 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보면은 투자 관점에서 본다고 뭐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많은 분들이. 만약에 이 엔비디아 쪽으로 삼성전자가 납품 이슈만 나온다. 이제 납품이 했다라고만 나오면 그럼 이제 뛰는 거죠. 상승률이 아마 SK 하이닉스보다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눌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삼성전자를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기대치로 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엔비디아의 CEO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비밀 회동을 했다면서요? 네. 뭐예요 이건? 이게 사실 이게 시총 4조 달러가 넘었다 그랬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그 SNS에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거봐라. 이 엔비디아가 이렇게 오른 이유가 우리의 이제 관세 정책 때문에 이렇게 뛰었다 해서 관세 정책 이후에 47%나 상승했다면서 와, 이거를 본인 덕으로 또 돌리는 거예요. 보면서 야,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수사 이렇게 좀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야, 진짜 관세 정책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렇게 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관계 없죠 별로. 팩트가 아닙니다. 예. 오히려 손해를 봤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는 젠슨 CEO와 엔비디아의 CEO와 트럼프 대통령의 비밀 회동에 나섰습니다. 예. 그 내용은 시장에서는 아마 중국 규제에 아마 이 얘기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 시대부터 그때부터 이제 중국의 HBM을 납품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AI 가속기를 납품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더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중국 쪽의 AI가 발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에 판매를 못하게 막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손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어떻게 조율했을까?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 아마 지금 비밀 회동에 나서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모르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과연 엔비디아가 저사양의 이제는 AI 가속기를 만들어서 납품할지 아니면 이거마저도 이제는 미국 정부가 막을지 이거는 이제는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물건을 중국이 못 사게 되면서 중국은 자체적으로 기술 자립을 하고 있나요? 지금 자립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를 따라오기는 아직 멀었다. 이게 시장의 지배적인 판단이고요. 화웨이라는 중국 기업이 있습니다. 따라가려고 열심히 기술을 하고 있으나 부족하다라는 게 이제 중론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은 엔비디아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은 규제로 막히고 있고 그 규제를 풀기 위해서 젠슨 왕과 만났는데 얘기가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비밀 회동이기 때문에. 뭐 권혁준 평론가도 별로 아는 게 없네요. 근데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둘이 만나서. 알겠습니다. 어떤 점을 주목해야 되는지까지는 짚어주셨으니까. 네. 자, 다음 주에 있을 경제 정보, 다음 주에 아주 중요한 지원금 일정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이게 7월 14일에 50만 원 부담 경감 크레딧 신청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요거는요. 이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50만 원의 공공요금 내라고 정부가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이거는 현금으로 주진 않고요. 크레딧 형태로, 그러니까 신용카드 포인트 형태로 주거든요. 예.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내는 공공요금, 그게 뭐냐면 4대 보험료랑 그 다음에 이제는 전기, 가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낼 수 있도록 포인트를 주거든요.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3억 이하면 무조건 다 받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3억 이하고 창업 일수가 2025년 올해 5월 1일 이전에 창업자면 가능하세요. 그러면 아무튼 100%? 이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딱 요거 조건이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신청해야 되겠군요. 이거는 무조건 신청하셔서 크레딧 50만 원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현금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포인트로 나오기 때문에 공공요금 쓰실 때 하면 되고 질문이 정말 많이 받는 게 이겁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공공요금을 자동이체하고 있는데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는요. 카드를 만들라고 말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카드를 신청만 하면 됩니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땡땡 카드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이건 공공 크레딧으로 신청하면은 알아서 그 카드로 50만 원에 들어오고 그러면 내가 자동이체하는 거를 글로 가고 그쪽으로 이제는 신청하셔야 돼요. 내가 자동이체가 아니라 카드로 내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알아서 차감되는 형식으로 50만 원 한도 내서 되고요. 이것도 오부제로 갑니다. 그래서 7월 14일에는 본인의 그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49이신 분들이 이제는 신청하시면 되고 15일, 16일, 17일, 18일까지 금요일까지는 오부제로 신청을 받는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억 이하 소상공인은 무조건 하셔라. 네, 맞습니다. 또 다른 중요 일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번에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인데요.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나오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서 나오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일단 15만 원씩 받는 거예요. 먼저 1차 지급 때 요거 알림 신청이 월요일 날 받습니다.
그러니까 알림 신청은 뭐냐 그러면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내가 언제 또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를 국민비서라는 알림 서비스로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는 월요일 날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국민비서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일 날, 보통 우리가 21일 날 다다음 주 월요일 날 신청하는데 예. 그 전에 내가 나의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예요. 그래서 14일에 이거를 신청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원래는 19일, 21일, 21일부터 해야 맞습니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리 할 수 있다? 네, 미리 이제는 알 수가 있다. 접수는 21일부터고요. 미리 알아볼 사람만 알아봐라? 네, 그래서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네, 알겠어요. 네, 많은 분들이 알고 싶어 하거든요, 미리. 네, 알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서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현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뜬 인물, 친인물. 먼저 뜬 인물부터. 장 변호사 누굽니까? 저는 윤희숙 신임 혁신위원장 꼽았는데요. 예. 지난주에는 안철수 신임 예. 혁신위원장이었는데 예. 일주일도 안 돼서 어쨌든 본인이 뭐 거부, 뭐 낙마, 뭐 이렇게 했고, 그래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여러 안에 대해서 또 사과를 담아서 메시지 전달을 또 했더라고요. 이제 다만 이제 뭐 인적 쇄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부분, 그리고 이제 사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에서 이 중진들이 힘을 모아주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첫 이제 깃발을 들어서 약간 이제 응원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도 있어서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윤희숙 혁신위원장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이따가 금주의 핫한 한마디에서 자연스럽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요? 뭐 좀 기다릴게요. 그러면. 자, 그럼 송영훈 변호사는 금주의 뜬 인물. 예, 지난주처럼 겹칠까 봐서 이번에는 민주당 인물로 제가 선정해 왔습니다. 어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발표된 민주당 김윤덕 의원입니다. 예. 개인으로서는 떴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대통령실의 인사 발표를 보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설명을 하기를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학자나 관료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인선 배경을 설명했는데 그 말인즉슨 학자도 아니고 관료도 아니고 딱히 전문성을 어필할 만한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김윤덕 의원의 경력을 보면 전북대 회계학과를 졸업한 뒤에 이제 민주화 운동을 좀 하고 시민운동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전북 도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으로 올라와서 3선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일 두 번인가 했죠? 예, 상임위가 국토위긴 합니다만 이제 그것만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책임져야 하는 국토교통부의 수장이 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지역구도 전주갑입니다. 그러면은 역시나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는 결국 수도권 집값의 문제인데 이것에 관해서 얼마나 정밀하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또 평소에 본인이 여기에 관심을 가져왔는지 의문이 있어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뚜렷하게 전문성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분이었고 정치인 출신 국토부 장관이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27번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는 평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제가 3주 연속 말씀드립니다마는 걱정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뜬 인물이라고 했는데 별로 비판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개인은 떴죠. 개인은 엄청나게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자, 금주의 진인물 우리 장 변호사.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를 안 예, 할 수가 없을 예. 것 같습니다. 일단 재구속이 됐고요. 그 끝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변론을 펴야 되니까 자기 항변을 할 수는 있어요. 이제 피의자로서,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인으로서.
그런데 대단히 어떻게 보면 자신의 지시와 명령을 따랐던 참모들 그 사람들을 완전히 거짓말쟁이로 좀 몰면서 본인이 말하는 거는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법률적으로는 궤변에 가까운데 이를테면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하러 왔을 때 이 밑에 이 경호처 사람들이 이렇게 진술했다는 거 아닙니까? 총을 보여주라고 그러니까요. 하더라. 그리고 총은 너희가 더 잘 쏜다. 경찰보다 더 잘 쏜다. 이런 매우 구체적인 진술들이 확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한테 그 부분을 대해서 영장실질 그 재판부가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 얘기를 한 건 맞는데 여경이 무장이 안 돼서 다친 케이스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경찰이랑 총 얘기를 했다. 맥락도 안 맞고요. 그 얘기를 경호처 직원들한테 그 시점에 했다라는 건 말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로 일관하고 있다라는 점. 지금 사령관들 다 어떻게 보면 마음을 바꿔서 반성한다. 증인신문도 안 하겠다 이러는데 본인이 어떻게 보면 비겁하다. 그리고 겁을 먹었구나. 이런 생각을 짙게 주면서 재수감이 된 것 같습니다. 좀 이따 또 얘기하고요. 성룡은 변호사 금주의 진인물. 예, 강선우 민주당 의원입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죠. 많은 청취자들께서 지금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보좌진에 대해서 상습적으로 갑질을 해왔다는 의혹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갑질을 당한 당사자가 언론에 인터뷰도 했고 지금 시점에서 새 정부의 첫 내각의 장관 후보자인데 허위 사실 가지고 무고를 했다고 보기는 대단히 어렵겠죠. 그리고 5년 동안 50번 정도 보좌진이 교체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4급부터 9급까지 이 보좌진들의 평균 근무 기간이 1년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 대단히 평소에 보좌진에게 부적절한 업무 지시가 많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부적절한 지시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뭐 쓰레기 버리기. 분리수거해와라. 우리 집에 변기가 막혔으니 좀 해결해달라. 이런 것은 공무원 신분인 입법보좌진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하루빨리 지명철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1,400명이 넘는 민주당 국회의원의 보좌진들에게 앞으로 이재명 시대의 스탠다드는 이런 갑질도 참고 견디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네, 어떤 인물 진인물에 언급된 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풀어봅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은 뭐 우리 방송에서 몇 주 전부터 뭐 몇 달 전부터 사실 뭐 벌써 했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는 식의 얘기를 했는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너무나 당연하고 이제 보수 일간지에서도 사필 규정이다. 이게 원래대로 이제 제자를 잡아가는 거다라고까지 평가를 하는데 지금 보면은 죄가 너무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또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16가지 혐의도 사실 윤 전 대통령을 뒷배경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측면들이 상당히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본인이 항변하고 또 이렇게 응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고, 근데 아주 개인적인 소회를 또 토로했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이제 최후 진술 기회를 부여받아서 내가 지금 변호인 이제 선임도 쉽지가 않다. 내 부인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연락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제 국민의힘의 45명의 의원들인가요? 관저에 나가서 엄호하고 사실상 지금은 얼굴을 보이지는 않지만 그 그림자에 아직 갇혀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결혼하지 못했지만 뭐 인간적으로는 거리를 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앞으로 대단히 더 어려워질 거다. 법률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속된 다음에 재판에 안 나오고 검찰 소환 거부하고 지금 그러고 있죠. 그런데 건강상 문제라고 그래서 알고 보니 아픈 데 없다고 그러니 24일 날 나오라고 그랬고 그렇게 된 상태죠. 그렇습니다. 일단 당일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백보 양보해서 한 번 정도는 약간 이해해 줄 수 있는 측면도 전혀 없진 않아요. 새벽 3시에 들어갔으니까. 새벽 3시에 들어갔고 또 원래 이제 한 번 구속됐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재구속되는 거거든요. 변호사로서 경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재구속된 날은 대단히 정신적 충격이 있을 거고 그러면은 뭐 나 안 나가 했다손 치더라도 건강상의 이유로 특검의 출석 요구를 추가적으로 거부를 하려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의사의 진단서라든가 혹은 뭐 변호인이 문서와 근거를 갖춰서 요구하고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 국민들께서 다 보셨어요. 이번 주 수요일에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 오후 2시 20분경부터 시작해서 밤 9시 1분쯤에 끝났는데 6시간이 넘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고
두 발로 걸어 나오면서 한 손에 주머니에 손을 꽂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그 사이에 급격하게 건강이 악화될 만한 일이 있었는가? 예. 있었다면 근거를 제시해야겠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지금 전직 대통령답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책무와 도리를 다해달라는 말씀을 수십 번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예, 14일 날 나오라고 통보했는데 안 나오면 강제 구인을 검토한다. 강제 구인이라는 게 억지로 그냥 끌고 간다는 건가요? 끌어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건강사회 사유는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재판부의 이 직위원 재판부 목요일 재판에도 본인이 냈다라는 거 아닙니까? 불출석 사유서. 근데 변호인들은 또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왜 안 나왔지? 뭐 그래서 좀 보여달라고 하는 총각이 벌어졌었고. 그러니까 계속 아프다고 하면서 나 특검 수사에도 응할 수가 없다. 아프다. 근데 정말 아프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인가요? 어쨌든 그 구치소로 방문 조사를 하기도 해요. 이제 방문 조사를 하는 케이스들이 이제 드문 것도 아닙니다만 이거는 계속해서 좀 힘겨루게 양상으로 온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언제 나오라 그러면 나 그날 못 나간다. 9시에 나오라 그러면 나 10시에 나가겠다. 안 된다. 9시. 그럼 20분 늦을 수 있다. 이러는데 지금 아프니까 당신들이 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특검이 알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특단의 조치를 일반 피의자들과 동일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특검이 설명하고 있는 건 강제로 끌어내서라도 소환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구속영장이 떨어지면 2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수사 20일 이내에는 기소를 하면 6개월까지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하는 거 맞죠? 맞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제 포기할 만하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포기 안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래 보이죠.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의 진술 패턴이 대단히 일관된 측면이 있어요. 늘 방송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본인이 길게 말하면 그 길게 말하는 내용 중에 불리한 내용이 꼭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 영장 전담 판사가 질문하는 게 3가지라고 하죠. 그중에 첫 번째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그 사후 계엄 선포문이라고 하는 것 작성 및 폐기된 경위에 대해서 물었다고 해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답을 이렇게 했다고 하죠.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해서 가져온 계엄 선포문에 표지를 붙인 것인데 작성 권한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강의구 전 부속실장을 말하는 겁니다. 작성 권한도 없는 사람이 가지고 와서 서명해달라고 해서 서명을 했을 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는 만들었다가 폐기했다는 사람들의 진술만 있고 물증이 없어요. 폐기했으니까요. 그러면은 백보 양보해서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법관으로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여지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인정한 셈이군요. 그렇죠. 그런 문서가 실제 했다는 것을 본인이 인정했고 내가 서명했다고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은 법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2가지 의문이 들고 이 피의자의 말을 믿을 수가 없죠. 첫째로 대통령인데 어떻게 권한 없는 사람이 가져와서 대통령에게 서명을 하라고 할 수가 있냐.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대통령 스스로가 서명을 했다고 인정을 했는데 그러면 그 문서를 대통령의 의사와 무관하게 폐기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즉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본인이 매우 강력하게 추단하게 해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법적 논변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본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진행될 겁니다.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 지점에서 이제 보수는 윤 전 대통령 개인과 절연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 이미 확실하게 죽은 권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윤 전 대통령 개인과 절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국민의힘에게 주어진 이른바 절연이라고 하는 과제는 윤석열식 정치와 결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정점에 두고 할 말을 못하고 비민주적으로 그렇게 상명하복식 정치를 해왔던 것.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어떻게 과거와 다른 정치를 할 것인가. 이것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내란 특검뿐 아니라 최상병 특검팀도 제일 늦었지만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도 압수수색하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지금의 임종덕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도 또 좀 하고 임종덕 의원실 압수수색 할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라 그랬는데 한 20명 모여서 잠깐 항의하다가 결국은 압수수색이 순조롭게 진행이 됐다고 맞습니다. 하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야, 세계 특검이 나오자마자 삼부 특검부터 시작해서 윤 대통령 집부터 시작해서 압수수색 쫙 하는 거 보니까 이게 그동안 경찰 검찰을 뭐 했던 거야 뭐 이런 소리가 한편에 있고
또 한편에서는 아니 임종덕 의원실까지 왜 뒤지지? 그 대통령실을 뒤져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예. 대통령실 근무 당시에 컴퓨터 같은 걸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예. 이렇게 전방위적 압수수색하는 거는 특검이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영장이 일단 법원이 발부가 됐고 물론. 상당히 이제 있었다는 건데 이제 김태효 1차장도 과거에 한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청와대 근무했을 때 비밀 자료를 이제 대학으로 가져와가지고 갖고 가져갔다?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압수수색의 대상이 됐다고 할 때 수사 기관으로서는 당연하지만 이 직무실 옮겼다고 하더라도 직무실도 알겠어요. 기본적으로 좀 포함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임종덕 의원은 그 당시에 2차장으로서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아주 주무부처 예. 본인이 이제 관할자였고 그 당시에 휴가를 가가지고 아주 중요한 7월 31일 2023년 7월 31일 경로했다는 그 수석 비서관 회의에는 참석하진 않았지만 그 자리에 그래서 대신 참석한 게 김태효 전 차장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한겨레 단독 보도를 내면 사실상 자백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 나와서는 아주 딱 잡아댔어요. 왜냐하면 VIP 경로를 통해서 그걸 분기점으로 수사가 막 무마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이 정말 그렇게 화를 냈냐. 그때 수석비서관 회의에 본인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알지 않느냐. 그때 경로 자기는 모른다 그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불려가서는 김태효 차장이 뭐 화냈다고 인정했다면서요? 술술 얘기를 했다는 거죠. 화를 냈고 어떤 맥락이었고 수사에 협조하고 이제 자기 방어해야 되거든요. 그냥 본인이 화내지 않았다고 했을 때 다른 참석자들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보장이었거든요. 예. 자기부터 살겠다는 판단을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는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완전히 모순이 되고 모순이 되니까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다른 사안에도 매우 높은 거고 나오기가 더 힘든 거죠. 뭐 우리 송 변호사는 그 검찰 경찰 그동안 뭐 했던 거야? 특검들 이 쫙 압수수색하는 거 보고 이런 반응 뭐 어떻게 보세요? 그 임종득 의원실 압수수색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임종득 의원 개인으로서는 혹시 억울한지도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또 앞으로 만약에 재판까지 간다면은 재판을 통해서 규명될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단정하지는 않겠는데 다만 임종득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하거나 과잉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선 치더라도 그것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임종득 의원실 앞에 몰려가서 마치 막으려고 하는 듯한 그러니까요. 혹은 항의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대단히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설령 억울하다 손 치더라도 지금 국회의원이 억울한 것보다 더 억울한 건 누굽니까?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징병이 돼서 군대에 갔다가 예. 명령을 충실히 따르는 과정에서 순직한 최상병과 그 유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유족의 억울함은 아직도 충분히 해결되지 못했고 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져서 지금까지 이 상황을 이른 거잖아요. 그러면은요, 설령 국회의원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과정에서 내가 좀 억울하게 손 혹은 동료 국회의원이 보기에 억울하게 느껴졌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억울함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국민의 대표다운 도리입니다. 그다음에 짧게 덧붙이면은 만약에 압수수색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요, 그것에 대해서 가장 모범적으로 다툰 사례는 국민의힘의 김웅전 의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에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받았죠. 의원실에. 그때 김웅전 의원은 법원에 준항고를 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그 준항고가 인용을 받았어요. 법원으로부터 위법하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다투는 것이 정석입니다. 최상병 특검은 수사 별로 할 거 없을 것 같아요. 할 거 없을 것 같았는데 보니까 지금까지 수사가 너무 많이 안 돼 있었다 보니까 지금 임종득 의원실 압수수색하고 김태효 씨 소환할 때 김태효 씨는 참고인이야 피해자야? 약간 이랬는데 피해자라고 특검이 밝혔어요. 그 직전에 누구를 불렀느냐. 김계한 사령관을 불렀다는 거거든요. 김계한 사령관 지금은 사인입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이 엄청나게 경로했다라는 그 사실관계를 박정훈 대령한테 전달해 주면서 이 수사 관련해서 좀 회유를 하려고 했었던 거고. 그런데 그분이 박정훈 대령과 평생을 상당히 좀 신분이 두터웠다라고 하고 그리고 신뢰관계도 상당히 높았다고 해서 지금은 약간 대단히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 추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는 또 김태효 전 차장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대통령실에 또 검사 출신 비서관 뭐 여러 명이 관여가 돼 있어서 다 소환이 되고 있는 와중인데 그래도 몇 명 안 돼요. 그래도 뭐 10명까지는 안 되고 김건희 특검에 비하면 비교가 볼륨이 안 돼요. 거기에 비할 수사는 역대 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도 뭐 당시 그 국무위원들뿐 아니라 이 그 계엄 해제 의결 과정에서의 국민의힘 의원까지 포함하면 정말 상당히 범위가 넓은데 그렇죠.
거기다 김건희 특검은 정말 뭐 어마어마하고 그에 비교해서 그에 세상 비하면 특검은 네. 별로 할 게 없다 이거죠. 예, 이제야 근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한 건 좀 실기한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은 들죠. 2023년 9월 5일에 민주당이 공수처에 고발했던 사건이니까 1년 6개월 이상 공수처가 수사를 해왔고 상당히 8분응선 정도까지는 간 상태에서 특검이 넘겨받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는 늘상 말씀드립니다마는 3특검 중에 순직해병 특검이 가장 먼저 수사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다음 주 토요일이 최상병의 2주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그 전까지 결론이 나오긴 어렵다고 전 치더라도 벌써 2주기가 되어가는 사건인 만큼 조속하게 뭔가 그러니까요. 유족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결과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각종 의혹이 워낙 많다 보니 뭔가 사실관계인지 조금 궁금한 대목도 많은데 네. 또 조금 쉽게 말하면 최상병 특검은 이제 별로 궁금하지도 않아요. 너무 오래 이렇게 됐겠구나. 이렇게 그 대통령이 화내가지고 아니 무슨 사단장이 책임져 이래갖고서는 이 헌병대에서 수사해온 거를 다 바꿨구나. 맞습니다. 대충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 큰 얼개가 아이, 바뀌지는 참.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충 우리가 짐작하는 거하고 법적으로 입증을 하는 건 다른 물론, 문제이기 물론. 때문에 알겠어요. 그게 이제 특검의 과제가 될 겁니다. 1시 31분입니다. 잠깐 교통정보 들을까요? 이현 씨. 네, 서울 시내 간선도로 사고 구간들이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군자교에서 성동 분기점 쪽으로 많이 밀리는데요. 추돌 사고가 있어서입니다. 강변북로는 구리 쪽이고요. 동호대교를 지나서 사고 발생했는데요. 1차로와 2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원효대교 부근부터 어렵다고 보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 정체가 심한 곳은 그리 많지 않은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정 쪽으로 차가 많습니다. 춘천 분기점에서 동홍천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고요. 내천 부근에서 서석터널 쪽으로 지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보니까 소초 졸음쉼터에서 새마을 쪽으로 구간 정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는 여주 분기점에서 감곡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핫한 한마디 장윤미 변호사. 저는 하남자 물음표. 하남자. 예, 전 처음 듣는 말이었는데요. 상남자 반대말. 그랬더라고요. 약간 인터넷 용어 같기도 하고 이제 겁이 많고 운동신경도 좀 뛰어나지 못하고 좀 이런 남성을 지칭하는 거라는데 저는 정말 국민의힘에서 안철수라는 정치인을 이렇게 대우해도 되는 건가라는 의문이 좀 들었는데 본인이 이제 혁신위원장직 못 받겠다라고 했죠. 내가 원하는 인적 쇄신 되지도 않고 아주 뭐 극소수에 대해서 2명에 대해서도 요구했지만 이건 거절당했다라는 이제 문제의식을 드러내니까 그 2명인 권영동, 권영세 그 두 의원이 특히 권성동 의원은 당신 사실은 원래 당대표 나가려고 했지 원래 혁신위원장은 디딤돌이었지 그리고 지금 한동훈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지금 이러는 거지. 그럼 이런 하남자 리더십 그리고 왜 면전에서 2명 우리라고 얘기 못해 뒤에서 얘기하면서 이러는 거 대단히 비겁하다라고 하면서 하남자 리더십으로 당신은 위기 극복 못한다라고 저격 직격을 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일반 국민들한테 좀 공감을 얻을지 좀 의문이고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메스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안철수 의원이요. 메스로 내가 한번 도려내고 고름을 다 종량을 제거해 보겠다. 그런데 이제 메스 놓고 칼을 들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처단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의 격앙돼 있는데
저는 이 정도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본인이 원했다는 혁신위원회 엄청 무리한 인사들도 아닌데 보면 뭐 이재용 전 의원이나 뭐 합리적 보수로 분류되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게 갈등을 겪을 일인가?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이 다시 혁신위원장이 됐습니다만 이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과연 될 것인가? 지금 국민의힘은 응원도 받지 못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룡훈 변호사 금주의 한마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안철수 의원에 이어서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으로 선임된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이번 주 수요일 한 얘기죠. 특정인에게 칼을 휘두를 권한을 당원은 어떤 개인에게도 준 적이 없습니다. 혁신위원장이 되셔서 일성에 2인 문장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국민이 혁신에 관해서 출제한 문제에 대해서 특정한 문제는 답을 쓰지 않겠다고 기피하는 꼴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 혁신위는 국민이 출제하지도 않은 문제를 그 시험지 뒷면에다가 스스로 적어놓고 답을 쓰고 있는 형국이에요. 어제 지금 혁신위가 그 지도체제 개편안을 내놨잖아요. 최고위원제를 없애고 당대표 중심의 중앙당무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단일성 지도체제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금 이렇게 국민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위기에 처한 것이 최고위원 제도가 있어서인가요? 그러니까 문제의 진단이 틀렸어요. 인적 쇄신을 국민적으로 요구를 받고 있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동안에 잘못된 노선을 견인해 오신 분들 결과가 여기까지 왔으면은 책임지고 뒤로 물러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인적 쇄신이에요. 야구도 홈런 여러 개 맞으면 투수를 바꾸고 축구도 4골 5골 먹으면은 골키퍼를 바꾸는데 심지어 감독도 바꿔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얘기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사실 안철수 의원도 이 시험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답을 쓰려고 했어야 돼요. 그런데 90분 중에 시험이 한 80분 남았는데 10분 만에 본인은 답안지 내고 나가면서 내가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쓰려고 했어요. 라고 하는데 그러면 국민들께서 채점 안 해주십니다. 따지고 보면 계엄과 탄핵을 거치고 대선 패배까지 한 정당에서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 게다가 뭐 척결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거론된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을 비판하고 있다는 거. 그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주소 아니에요? 완전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 할 때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도 전당대회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런 와중에서. 정치적 모멘텀을 만드는데 그런데 나오겠다는 사람 보면은 뭐 당에서도 대선 때 나왔던 사람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 문제의식이 뭐 맞을 수도 있겠다 했는데 그것도 의도가 있는 발언이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김대식 비대위원이 사실상 장동혁 의원을 띄우기 위해서 한 거라는 게 뭐 서정욱 그 보수 쪽 패널 변호사의 어떤 진단과 그게 막 회자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아까도 전반부에서 이야기한 대로 송은석 원내대표가 막 긴급 모여라 막 이런 거예요. 임종덕 의원실에도. 그런데 107명의 의원들 중에 20명 남짓 나왔고 기사를 또 제목을 보면 송원석이 떠나자 의원들도 나갔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집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정치적 지향점이나 동지의식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래도 어려울 때 뭉칠 수가 있죠. 개파는 아니어도. 근데 국민의힘은 그런 게 애초부터 강하지 않았던 건 알았지만 있었나라는 생각까지 들고 그러니까 장동혁 의원이 왜 또 부상하는 겁니까? 친윤이 밀어서 우리의 어떤 어떻게 보면 의중을 관철시킬 수 있는 정치인으로 왜냐하면 최고 수석이 어떻게 됐었어요? 한동훈 대표 때문에 됐었던 거예요. 근데 그 스펙트럼에서 완전 정반대로 지금 뭐 친윤을 넘어 찐윤으로 엄청 격앙돼서 연설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로 부상을 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이에요. 이걸 국민들이 모르냐. 아까 뭐 채점표 말씀하셨지만 갤럽 조사, MBS 여론조사로 나오잖아요. 20%가 안 나와요. 국민의힘 당명 걸고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고요. 이건 진짜 위기예요. 그다음에 뭐 구체적 숫자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국민의힘 당대표로 거론되는 분들 조사를 해봤더니 당대표감 없으면 1등이에요. 네. 그런 국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채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국민이 출제한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쓰려고 노력을 해야 몇 점이라도 점수를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5가지 출제된 문제가 이미 확실하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 계엄 이후에 반년 동안 잘못된 노선을 걸어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성하고 변화할 것인가. 그다음에 그런 잘못된 노선을 주도한 분들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런 잘못된 노선을 결정하게 된 의사결정 구조는 어떻게 고칠 것인가. 그리고 그런 민심과 현저히 거리가 있는 노선을 주도해온 분들보다 더 좋은 분들을 당의 대표로
또는 국민의 대표로 어떻게 뽑을 것인지에 관한 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당원에게 어떻게 권리와 주권을 되찾아 줄 것인가입니다. 예. 매우 분명한 문제들이고요. 이건 정해진 문제들입니다. 출제된 지 오래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쓰려고 해야죠. 답도 이미 나와 있어요. 답도 대강은 나와 있죠. 그런데 안 하고 있을 뿐이고 못 하고 있을 뿐인 거고요. 참. 국민의힘 얘기 그 정도 하고 내각 인선이 마무리됐는데 국민의힘 아니죠 민주당 의원이 9명이나 포함이 됐고 네. 심지어 좀 대통령실에 가 있는 의원직 놔두고 간 분이 그 민주당 의원이 3명이나 있잖아요. 강훈식, 강유정 뭐 이렇게. 위성락도 네, 있고 그렇게 따지면 지금까지 어떤 정부보다도 의원들의 어떤 그 정부 안으로 들어가는 숫자가 제일 많은 거 아니에요? 예, 좀 많은 편인 거는 인정을 하고 있고요. 편이 아니라 제일 많아요.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 등이 뭐 설명하는 내용을 봤더니 그리고 한 뭐 언론사 기자가 계속해서 뭐 사실상 내각제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내각제적 요소가 이제 헌법에 있긴 하지만 내각제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인수위가 없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대통령과 후보 시절부터 당대표 시절부터 계속 정책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정책은 이제 당에서 만드는 거니까요. 결을 맞추고 신뢰관계를 좀 확인한 인물들을 우선적으로 발탁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제 특수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사실상의 뭐 보궐선거다 이런 대선이 치러져서 그런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역 국회의원들이 많이 기용이 되다 보니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을 존중받지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역설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민주당 167명 국회의원 중에 가리고 가려 뽑아서 고른 인물이 과연 이렇게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가 있고 스폰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인물밖에 없느냐. 민주당을 존중한다면 지명처로 해야 될 문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강선우 의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의 여성 국회의원이 27명이나 돼요. 27명 중에 가려 뽑은 인물이 강선우 의원처럼 보좌진한테 상습적으로 갑질하는 분밖에 없습니까? 이분을 만약에 그대로 임명을 강행한다면요.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민주당의 다른 26명의 여성 국회의원들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보다 더 심한 뭔가가 하자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면은 인사청문회를 프리패스. 그러니까 쉽게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인선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하자가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나머지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수준은 어떻단 말인가? 라는 의문을 국민들 머릿속에서 갖게 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선 국회의원이 많이 참여한 거에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가 우리 헌법에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건 본래 취지를 너무 벗어난 거죠. 그래요? 예, 이렇게 되면은 일단 지역구 국회의원들 어쨌든 그 지역 구민들의 대표성이 있는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겠습니까? 장관 업무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못 하겠죠. 그리고 사실은 얼마나 인재풀이 협소한지에 대해서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정말로 전문가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전문가들은 다 차치하고 내각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정치인 출신으로 채운다. 제가 아까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이 전문성에 있어서 우려되는 영역이 국토부 말고도 더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인 출신들을 꽤 많이 등용한 그렇죠. 거 그거는 좀 눈에 띄고 그런데 네이버 출신이 3명이나 들어갔다? 그래서 기업인 출신을 많이 썼던 것도 이제 미국이 자본 이제 선진화가 워낙에 이제 잘 돼 있다 보니까 기업인들을 발탁을 많이 하기도 했고 그래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기업인 발탁이 많은데 이제 말씀 주신 대로 특정 기업 인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기업 인사들도 과거 이력 다 종합해 보면 뭐 기자 출신이기도 하고 다른데 몸을 담았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까지 있어가지고 좀 종합해서 봐야 될 것 같고 또 뭐 노동자 출신이 노동부 장관 가는 거 거기에 대해서 한 분은 야 진짜 우리나라 선진국 이구나 뭐 이런 인상을 받았다고 방송에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좀 듣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오히려 좀 다채롭게 쓰는 측면이 있었다. 이제 의원들을 많이 쓰는 것 자체가 비판의 지점이 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런 지적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원과 국무위원직을 겸임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지역구에도 가야 되고 본인도 이제 지역구 관리해야 되고 또 중요 표결이 있으면 또 막 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입법 발의는 조금 다소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게 엄청 중차대한 흠결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뭐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국정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뭐 공무원분들을 엄청 많이 만나보는 건 아니지만 이제 장관이 누가 오는지 막 관심을 가질 때 제일 선호하는 건 그래도 대통령과 직접적인 대화가 되는 정치인 출신이 본인이 몸담은 부처로 오기를 원하는 공무원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학자나 이런 분들보다는. 네. 근데 네이버 문제는요. 네. 네이버 출신이 3명이나 대통령실과 장관 후보자로 들어간 것을 지적하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뭐요? 자, 노무현 정부가 집권했을 때 진대재 삼성전자 사장이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갑니다. 그리고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매우 이례적으로 주미대사로 발탁이 됐죠. 이렇게 삼성가나 삼성그룹의 사람들이 요직에 가면서 당시 참여정부는 삼성 참여정부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삼성경제연구소가 인수위와 똑같이 국정과제에 관해서 나름대로의 보고서를 만들기도 하고 물론 나중에 폐기됐습니다만 그리고 삼성 X8 사건 때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오히려 정보의 수집 경로를 문제 삼았잖아요. 삼성 특검법에 대해서도 노무현 정부와 여권은 대단히 그 당시에 미온적인 태도를 처음에 보였었습니다. 자, 그런 역사적인 사례가 있고 또 문재인 정부 때는 그 카카오 부사장 출신의 정혜승 대통령실 누미디어 비서관이 발탁이 됐죠. 나중에 청와대 디지털 소통 센터장까지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카카오는 굉장히 급성장해서 100개가 넘는 계열사를 만들고 진출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는데 제대로 제어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은행업에까지 진출하는 수건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카카오뱅크의 공동대표는 일약 민주당의 비례대표가 돼요. 누굽니까? 이용우 전 의원이에요. 자, 이런 일들이 과거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출신이 이렇게 대통령실도 가고 장관 후보자도 2명이나 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은 네이버가 또 이번 정권에서 급성장하고 뭔가 혜택을 받겠네? 이런 시선이 있는 겁니다. 저는 하정우 AI 수석 같은 경우는 전문가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런데 한 내각에서 네이버 출신이 굳이 2명이나 장관 후보자로 가야 된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남FC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그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물론 재판은 지금 멈췄지만은 그 당시에 네이버가 후원금을 39억이나 냈잖아요. 그런 것들과 연관지어서 해석하는 시선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이분들밖에 없는가 의문을 가지시는 국민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참 이래서 내각 구성이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의원 출신이 조금만 많으면 또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요. 기업인 출신을 쭉 끄는 건 좋은데 또 특정 기업 출신이 조금 뭐 많으면 또 논란이 되고 참 네. 어려워요. 그래서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말씀 주신 논리로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이 공감하실까 이런 생각이 약간 들고요. 아까 정혜승 비서관 카카오 출신 이야기하시는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카카오가 성장했다고요? 계열사를 늘렸다고요? 어떻게 그런 문제의식을 제기할 수 있는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런 기업인 출신 없습니까? 의원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은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정말 숙고하고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지 의원 출신이 많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입법수가 좀 주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인지 기업 출신이 많으면 다른 기업으로 보완할 수는 없는 건지 이 기업인 출신이 네이버 출신이라서 간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것을 재판과 연결지어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저는 응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네이버는 지금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대기업입니다. 이제. 그런데 왜 네이버 CEO 출신의 한성숙 대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가야 되죠? 대기업인데. 그렇죠. 그것도 사실은 논리적으로 썩 납득이 안 돼요. 그리고 현역 의원들이 단순히 많다고 비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정치권에는 국회의원 출신은 인사청문회를 쉽게 통과한다는 일종의 관행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지금 분명한 하자가 있잖아요. 강선우 의원 제가 앞서도 입이 아프게 말씀드렸고 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이 태양광 관련 법안 발의하면서 배우자와 동생이 태양광 관련 업체를 하고 있었고 이거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한미일 해상연합훈련 할 때 왜 엠바고를 깨고 본인이 국회 국방위 위원이면서 그 해상훈련의 위치를 공개합니까? 그리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 경찰을 통제해야 되는데 무려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의 장본인이에요. 본인 젊어서 멀쩡한 생사람 잡아다가 고문해놓고 경찰을 컨트롤하는 행안부 수장을 해요? 이렇게 인선을 하면서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가 문제가 없다? 저는 대단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의원 출신이 기본적으로 선출직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지금 말씀하신 것도 한 40년 전인가 그런 얘기잖아요. 윤호중 의원에 대해서도 그걸 모르는 국민이 많지 않기도 하고 그러니까 검증을 받았다는 그 안정감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그랬던 거죠. 좀 무사 통과됐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 정부 이야기는 가급적 안 하려고 합니다. 한 그 언론사 리포트에서 윤석열 정부는 기준이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전 정부하고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보통 이제 이렇게 내각 구성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면 제가 꼭 역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송영호 변호사는 잘된 인사는 누가 있는지 좀 얘기해 보시고 민주당이 보기에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싶은 후보자 없나요? 저희도 좀 불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죠. 뭐 이를테면 커뮤니티 등에서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논문 표절 논란. 예, 처음에 이제 논문 표절 이게 뭐 충남대 또 총장이 됐을 때는 어느 정도 해명이 되고 넘어갔다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들 뭐 오타까지도 같이 썼다는 부분.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자녀 조기 교육이 중학교 이상부터는 혼자 보내는 게 됐는데 이제 초등학생일 때는 안 됐었는데 그냥 보냈다는 그런 위법 부분. 이 부분이 그러니까 다른 부처 수장이면 좀 모르겠지만 교육부 장관 이제 수장이기 때문에 이제 물음표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 해명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 스스로도 지금 제일 위험이 보는 거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다. 그런데 아마 계속 언급하고 있는 강선우 장관 후보자는 아니고. 아마 이제 강선우 후보자도 저는 이게 문제가 좀 커진 것 같아요. 보좌진들이 뭐 이상하다 잘못됐다 이렇게 접근하면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지어내거나 뭐 이렇게 이제 제보할 수 있는 사안 자체가 아니고 그런데 이제 한 언론사에서 취재가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사실 없다라는 취지의 이 그 강선우 후보자 측 이 해명이 나왔고 그런데 이제 좀 명징한 증거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었던 거 아니냐는 반문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말씀 주시듯이 본인이 애초에 좀 인정하고 사과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송영호 변호사는 잘된 인사는 없어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하정우 AI 수석 잘된 인사죠. 정말로 지금 그 AI를 우리나라가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방안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나이도 젊잖아요. 70년대생이고. 그러면은 이런 인물을 AI 수석으로 기용할 때는 그래도 AI 산업을 제대로 육성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구나. 이건 평가해요. 내각에서는 아직은 평가하기가 이르죠.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지금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되는데 거기서 장관 후보자들이 어떻게 답변하는지 그 내용과 태도를 보고 정말로 잘된 인선이 있으면 제가 다음 주에도 우리 방송에 나오니까 그때 이분들은 정말 진솔한 태도 면에서 합격점이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조각 단계의 인사청문회 여러 장관 후보자를 한꺼번에 쭉 하게 될 때는 논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한 4-5명 되더라도 결국 이제 한두 명으로 좁혀지고 그렇게 되죠. 뭐 이런 걸 하느라고 일단 지명한 측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어도 좀 놔두고 보는 그런 측면도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이 있죠. 그분이 방패막이가 되면서 다른 분들 문제가 조금 이렇게 가라앉기도 하고 항상 그래 왔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양상으로 앞으로 굴러가는 거 아닌가요? 과거에도 그렇게 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도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일찌감치 낙마를 했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번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낙마를 피할 수 없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조기에 지명 처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안 하는 게 앞으로의 전체 조각 과정에서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논란을 조금 이렇게 무마시키는 뭐 이런 용도로 사용되고 그동안 그래왔잖아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한두 명이 타겟팅화됐던 건 항상 저희가 봤던 부분이고 한두 명한테 집중되면 이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넘어가니까 또 한두 명이 버텨줘야 된다는 정무적인 판단도 없지는 않은 부분이 있고 제가 이제 그걸 미리 쭉 청취자분들한테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한두 명까지 그냥 민주당 기류는 제가 뭐 정확히 한다고는 말씀 못 드릴 수 있어도 같이 간다. 인건 맞는 것 같습니다. 30초만 제가 말씀드리면 더 하셔도 돼요.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었던 게 민주당 아닙니까? 그 정신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강선우 후보자는 이 갑질 문제만으로도 당연히 지명처를 해야 맞아요. 그리고 2006년에 논문 표절로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걸 수용하는 것이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을 기억한다면 역시나 이진숙 후보자도 지명 철회가 맞고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사에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은 떼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 국민들 사이 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뭐 이런 사람이 뭘 장관을 해 뭐 이런 인식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버티자라고 하는 민주당의 입장은 전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좀 대표적 타겟팅이 돼달라 뭐 이런 정무적 속셈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곁들여 드린 거고요.
자, 오늘 거두절미 각서라고 여기까지 할까요?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은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은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듣고요. 저 내일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